원래 청와대에서 내일 27일 5당 지도부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안 간다 그랬고,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한다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홍 대표는 오늘 청와대가 여야 대표를 모아놓고 야당을 이 사단장이 사열하듯이 이렇게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한테 보여주는 쇼다. 그래서 이 만나려면 1대1로 1시간 반, 2시간씩 나라 현안을 이야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만나면 2, 3분밖에 이야기할 기회가 없다. 도대체 청와대가 뭘 하겠다라는 거냐. 할 말이 있으면 1대1로 불러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도 지금 고민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대1로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본적으로 야당을 무엇 때문에 만나자 하는 이 문 대통령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야당을 엑스트라나 장식품, 액세서리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만나주는 야당이 멍청한 놈들이죠. 제가 놈자라고 쓸 때는 경멸을 담아서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이 멍청한 놈이 아니라 현명한 분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 대통령의 태도에 무엇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을 영수회담을 앞두고 국민 앞에 하면서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자회견 쓸데없이 야당 많이 하던데요. 홍준표 대표요. 기자 간담회라도 해서 청와대의 영수회담이 무엇가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제대로 알려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단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2, 3분밖에 없어서 내가 문 대통령을 이렇게 일대 다루는 안 만난다. 이것은 정말로 졸렬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자, 1시간 반을 이야기하고 2시간을 이야기하면 홍 대표한테 뭔 이득이 생깁니까? 대통령을 3분 만나기 섭섭해서 90분 만나고 싶어서 120분 만나고 싶어서 액을 복걸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뭘 갖다가 문제라서 당신이 지금 야당 대표를 만나고자 하는 태도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뭔데 당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날 만나고 나면 그만이지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를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요, 당신의 지금 국정 운영 태도에 문제가 있는데 야당 대표들하고 만나는 걸 그걸 무마시키는 마치 협치가 잘 되고 있는 양 쇼를 하는데 이용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죠. 국민 앞에. 마치 토라져 가지고 내지 시간이 짧아서 대통령 얼굴을 오래 못 보고 말을 못해서 내 안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자유한국당하고 그래 대통령하고 1대1로 만나면 홍 대표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 1대1 만나면 뭐 쟤 좀 잘 부탁한다 하려고 합니까? 법원에 있는 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 정권은 되고 난 다음에 겉으로는 무슨 지난번에 청와대에 사람 불러서 맛있는 거 해가지고 먹이는 척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수위 험벌한 척 소박한 척 했지만은 실제로는 전부 쇼밖에 더 되냐. 그때도 야당 대표 만나서 제대로 된 건설적인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고 하나마나 한 무슨 개 옷이나 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 홍수 같지 않냐.
뭐 하려고 만나는데? 우리가 네 시다발이고 네 액세서리냐? 네가 지금 국정 운영하는 거 보면 전부 네 맘대로 하고 야당 다 잡아가라고 너그 여당의 의원이 총리한테 이야기하고 총리가 답을 하고 공포정치하고 있고 안보를 갖다가 야당하고 협의를 안 하고 네 마음대로 떠들고 외교부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갖다가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까지 하고 당신은 입만 열면 이 와중에 평화 이야기하고 그러고 경제가 지금 잘 되고 있냐. 온 사방의 파퓰리즘으로 당신 마음대로 인심 다 써가지고 국고를 다 축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야당하고 협의 하나도 안 했고 원전을 문을 닫는 문제도 협의를 하나도 안 했고 의료보험 전면급여가 되는 것도 협의를 안 했고 무슨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방향의 협의를 하나도 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어떤 성장 틀에 있어서도 기업 쪼아서 팔 삐틀어서 하겠다고 하고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우리하고 협의한 적 없지 않느냐. 정권 잡아서 당신 마음대로 운영을 하면 국회는 전부 당신을 위한 도구냐. 그때 11조 추경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그거 해주니까 일자리가 살아나냐. 그래서 아무것도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상대로는 소통하고 협치가 되고 마치 국민의 이야기를 잘 듣는 척하면서 그들에다 대고 지지층에다 대고 직접 민주주의 해야 된다면서 국회의원들을 전부 도둑놈으로 만들고 있고 전부 부패한 놈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당신의 태도가 국회를 존중하는 쪽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번에 만나본들 또 때우기 식으로 하는데 왜 우리가 둘러리 있었냐. 네 마음대로 해라. 근본적으로 네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을 국민 앞에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 똑바로 하고 공작 정치, 사정 정치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당신을 만나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거다. 이럴 땐 다 까야 되는 거예요. 왜? 홍 대표는 잘못하면 1대1로 만나면 낚였다. 딱 만나고 오면 오해를 받으면서 사쿠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위치에 지금 있어요. 과거에 보면 청와대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만나고 온 야당 대표가 사쿠라 시비가 이런 적이 한두 분입니까? 그러니까 홍 대표는 만나러 가기 전에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뭐냐?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근데 다른 거는 자질구레한 거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문 대통령 참모들 바꿔라. 외교 안보 관련. 그 다음에 사과해라.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을 하겠다고 야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교 안보를 하겠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공작 정치 하지 마라. 이 문제를 당신한테 이야기를 내가 1대1로 하겠다. 아니면 1대1로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내가 분명히 이야기할 시간을 나한테 보장해주면 1대 뭐 4든 5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요. 그러지 않고 무슨 1대1로 하면 하겠다 하면 재판 잘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그런다. 그런 오해밖에 더 받겠어요? 지금 무슨 대우받으려고 정상회담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우받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독대를 뭐 하려고 합니까? 독대 못해서 안달합니까? 전부 틀렸잖아요. 지금 안철수 대표 그동안에 내가 목소리 좀 제대로 낸다 칭찬 좀 해줬는데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찬성의 대가로 선거제를 개편을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국민의당은 우원식, 임종석과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법원장 동의안에 물 및 거래가 있었던 걸 인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에는 절대로 그런 합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는 묵묵부답이고 국민의당의 일각에서만 합의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한국당은 타협이 아닌 정치적 매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목소리 좀 올리는 척하고 김희수 헌재 소장 부결시켜 놓고 이제 이 애갓한 정권 앞에 물밑으로 자 고소고발 다 취하해. 선거 때 있었던 우리한테 대한 고소고발 다 취하해. 두 번째로 개헌에 합의를 해줘. 그리고 선거구제에 합의를 해줘. 이런 정도는 했을 거라고
저도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선거제 개편에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국민의당의 박주현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건 통과에 마땅치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김동철 등 원내대표 등 중진들과 우원식 민주당 대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고 합의를 했고, 그래서 가결하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의당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청와대 정병헌 수석, 한병도 비서관, 국민의당의 정동영, 전정배, 주성용 등 호남 의원이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가 오갔고, 표결 전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적극적으로 말해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누가 했겠어요? 청와대나 여권에서 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호남 의원들이 싹 넘어갔다. 원래는 이 40명 중에 국민의당 의원 11명에서 12명만 찬성을 했는데, 이 같은 합의 때문에 절반 이상이 찬성으로 돌았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못된 것만 다 배운 것 같아요. 표결은 표결이지, 표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왜 선거구 개편이 중요한가 하면, 지금 국민의당으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대로 가서는 이 당이 유지될 가능성이 다음 총선에서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선거구에 한 명씩 뽑는 걸로 갔을 때 국민의당이 지난번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반발로 총선에서는 승리를 했지만은 호남에서 2개 빼놓고는 다 됐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에 탈당한 의원 2명, 그리고 이 관악의 김성식 의원 3명, 그리고 비례대표 13명, 합쳐서 16명 빼고 나머지 24명은 전부 호남 지역구 의원입니다. 사실상 지역구 의원 대부분이 한 명 빼놓고는 선거 때는 호남에서 탄생이 됐죠. 2명이죠. 안철수 의원까지 빼고는. 그러면 이런 국민의당의 지금 지역적 환경에서 현행 소선거구제가 된다면, 다음 총선까지 문재인 정권이 확실히 망해버리지 않는다면 국민의당이 될 가능성은 현재의 지지율 5, 6%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지요. 호남 지지도도 8, 9%밖에 더 됩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되려면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로 바꾸어서 광주 전체에서 한 8명 뽑는다. 1등부터 8등까지. 안 그러면 광주를 갖다가 4개로 나눠서 한 권역별로 2명씩 뽑는다든지, 안 그러면 광주를 가벌로 나눠서 한 권역별로 1등부터 4등까지를 뽑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국민의당 의원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중진들은 자기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 선거구제가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또한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해먹는 데 급급을 해서 물밑으로는 뒷구멍을 파가지고 이 김희수 날리고 김명수로 거래했다라는 겁니다. 자, 참 정치판에 믿을 인간들 없는데요. 이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는 정진석 의원을 직접 검찰에 나와서 고소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노무현 일가의 뇌물은 재수사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고소를 했으니까, 가족까지 고소를 했으니까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야 이제 처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예훼손도, 이 사자 명예훼손,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닌 일을 말을 했을 때만 명예가 훼손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부부싸움 때문에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부분을 전부 가리는 과정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런 과정들이 조사가 공정하게 된다면 여러 사실이 밝혀지겠죠. 근데 제가 참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장외의 보수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은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굉장히 자기들이 가는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궁극적으로요, 이 보수가 현재와 같은 가치를 유지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수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는 컬트, 그것이 보편적인 블록바스터는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수는 영원히 그냥 컬트로 남으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하는 무슨 당을 강화한다고 보수 운동을 했던 분들을 뭐 이 영입을 했다부터 시작해서 혁신위원회 이야기 쭉 나오는데요. 저는 정말로 지금 이번에 이 문 대통령에 대한 영수회담에 대한 홍 대표의 대응 자세를 보면 이것이 진짜 보수가 위기를 실감하고 있는가, 아니면 작은 집구석이라도 내가 문패를 박아놨으니까 여기서 뭔가를 좀 내 걸 챙기겠다라는 건가, 정말로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런 고민 없이 이런 행사에 가겠다라고 둘러리를 자연스럽게 쓰는 바른정당. 바른정당은 요즘 하태경 의원이 대표인 것 같아요. 목소리 다 내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한테 너 그러지 마라, 뭐 최고위원인 거는 아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치가 개판이 되다 보니까 초재선이 최고위원이고 원외가 최고위원이고 이런 꼴이 정치판에 이렇게 횡행하는데, 최고위원쯤 되면 어쨌든 최고위원에 걸맞는 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그리고 무거운 처신이 필요한데, 하태경 의원 하는 거 보면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에 이중되고, 누가 보더라도 다음 총선에, 지난번에 보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에서 제법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당이고 이제 집권까지 했으니 조금만 잘 한다 보면 다음에는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서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 새누리당으로 왔듯이 거꾸로 이 바른정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서 선거 놓으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비춰질 정도의 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낄 때 끼고 나설 때 나서야 되고, 그러고 솔직히 보수가 잘못했으면 비판을 하더라도 보수 하나를 비판한다면 정권 두 개를 비판할 만큼의 용기와 소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럴 때 만신창이가 된 보수만 비판을 하면서 아주 정권을 행사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아부하는 일들을, 또 그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입만 열면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뭔 보수 야당입니까? 개혁 보수라고 빼고요, 개혁 떨거지당이라고 하든가 개혁 앞잡이당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전직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일주일 지켜보고 그걸 못 참아서,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걸린 게 많아서 그런가, 잘해도 너무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만 이제는 하태경 최고위원이 나섰어요. 그냥 정권의 이중대처럼 발언을 겁도 없이 막 해대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그야말로 앞잡이 정당은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정권 들어서 제일 존재감이 없어진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지지율이 요즘 왜 저 모양인 줄 알아요? 이번 주 리얼메타 지지율이 유엔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유엔쇼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 뭡니까? 이 간장게장 쇼도 했고, 근데 65.6%로 지난주에 비해 1.5%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기 전에 정의당을 비판하고 있었는데, 정의당 여론조사를 보니까 5.2%로 정당 중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 이유가 있죠. 대선 때보다 더 떨어진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 대선 때는 그야말로 정의당을 꼭 찍어야 될 사람만 찍었고, 안 그런 사람은 문재인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은 그 지지율보다 2배, 3배는 나와야 되는데도 왜 5.2%냐? 항상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고, 이 정권이 좌파다 보니까 기존의 좌파였던 정의당은 존재감도 사라졌는데,
그러면 너네 좌파와 우리 좌파는 색깔이 다른 좌파다라고 이렇게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정의당은 맹목적으로 앞잡이 역할만 수행하면서 맛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잡이 하면 맛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걸 하태경 의원이나 바른정당은 알아야 됩니다.